하루 만에 코스피 5천선이 위협받고 외국인이 무려 3조 원을 집어던진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폭풍 속에서 무려 2.4조 원을 맨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물량이었죠. 그렇죠. 이게 폭풍 속의 박앤세일일지 아니면 치명적으로 떨어지는 칼날일지,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안녕하신가요? 사실 오늘 시장 보시면서 가슴 철렁하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집중 탐구 자료에서는 2020년 3월의 끝자락인 지금 시장에 던져진 이 거대한 충격파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자본이 격렬하게 탈출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정반대로 꽁꽁 묶여서 숨죽이고 있거든요. 네, 그 극명한 대비가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오늘 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한 시그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황 정말 피가 철철 흐르는 장이었어요. 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그냥 단순한 숫자의 하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거대한 축인 글로벌 유동성하고 국내 정책 규제가 완전히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구조적인 마찰음이 나고 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이 자료가 그 마찰음이 청취자 여러분의 계좌에 어떻게 물리적인 타격을 입히는지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 데이터부터 한번 짚어보죠. 오늘 코스피가 4.26% 폭락하면서 5,052.46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4.94% 하락해서 1,052.39로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낙폭치고는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죠. 네, 그 중심에는 명확하게 미국발 반도체 업황 우려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5.0% 빠졌고 SK하이닉스는 무려 7.6% 폭락했어요. 하이닉스는 타격이 정말 컸습니다. 그나마 네이버가 마이너스 2.89%로 20만 1,000원대 마감하면서 비교적 선방을 하긴 했지만요. 네, 방어력이 조금 낮긴 했지만 전체적인 투심 악화는 피하지 못했잖아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파헤쳐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기전자 업종에서만 3조 원을 던졌는데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2.4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그걸 다 받아냈단 말이에요. 네, 정말 온몸으로 받아냈죠. 이게 마치 2026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아주 화창한 여름 소풍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친 상황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비를 맞으면서 바구니를 내민 개미들의 저가 매수, 이거 단순한 용기일까요? 아니면 무모함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오늘 자료가 분석한 펀더멘털의 괴리를 좀 봐야 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우려가 단순히 반도체가 안 팔린다, 이런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그러니까 2024년부터 폭발적으로 들었던 그 AI 데이터 센터 증설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를 지나서 투자 회수나 효율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시그널이 감지된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무한정 서버를 늘리던 시기가 끝났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쌓아둔 칩을 소화하면서 재고를 조정하는 구간에 들어섰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그 3조 원 거센 매도세가 펀더멘털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다는 기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예요. 기계적이라는 건 알고리즘 매매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리스크 페리티 전략이라든가 시장의 공포 심리, 즉 변동성 지수가 특정 임계치를 넘어가면 매니저 의지랑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물량을 덜어내야 하는 자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청산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믿음이 충돌한 거네요. 펀더멘털을 당장 의심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으로 들어간 거고요. 맞아요. 자료에서도 반도체 펀더멘터 자체를 당장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개인들은 바로 그 거시적인 믿음에 베팅을 한 거고요. 하지만 당장의 하락장에서는 그 외국인의 기계적인 매도 압력이 너무 세지 않습니까? 파도처럼 한 번 치고 마는 게 아니라 썰물처럼 계속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인 수급이 무너지면 가격은 펀더멘털을 한참 밑돌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단순히 펀더멘털을 믿는 걸 넘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끝날 때까지 계좌의 마이너스를 버텨낼 멘탈과 현금이 필수적인 거죠.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산 건 단순한 박앤세일 주식이 아니라 기약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입장권일 수도 있겠네요. 네, 굉장히 날카로운 비유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화제를 좀 전환해보죠. 주식시장이 3조 원과 2.4조 원이 격돌하는 요동치는 전쟁터라면 청취자 여러분의 자산이 향할 수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축,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완전히 침묵의 요새죠, 거기는. 맞아요. 요동치는 파도에서 빠져나와서 이 거대한 벽 앞에 침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료에 나타난 한국부동산원 3월 말 데이터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0.08% 상승했고 전국 전세가가 0.09% 상승했습니다. 네, 수치만 보면 아주 고요하게 조금씩 오르는 것 같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올해 초부터 강화된 스트레스 DSR 3% 적용, 그리고 15억 초과 고가주택 대출한도 차등 적용 때문에 시장은 짙은 관망세에 빠졌다고들 하잖아요. 매수 심리가 억눌려 있다고. 네, 대출이 묶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서는 간간히 신고가가 터지고 있어요. 게다가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더 가파르게 0.09%씩 오르고요. 전문가님, 억눌린 시장이라면서 왜 한쪽에서는 최고가가 찍히고 전세 수요만 폭발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건가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양극화 현상이라는 렌즈로 뚜렷하게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한쪽은 현금 부자들의 신고가 리그고요. 다른 한쪽은 일반 실수요자들의 강제 관망세입니다. 아, 대출 규제의 영향을 아예 안 받는 층과 직격탄을 맞는 층이 나뉘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스트레스 DSR 3%라는 깐깐해진 규제가 도입되니까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은 오히려 경쟁자 없이 우량 매물을 쇼핑하는 거고요. 반면에 소득으로 대출을 일으켜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매매시장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겁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자격증이 박탈된 거네요. 그럼 그 물려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분들이 바로 전세 시장으로 몰려가는 거죠. 매수 관망세가 짙어지니까 집은 못 사고 거주는 해결해야 하니 전세 수요가 폭발하는 겁니다. 그게 전세가가 0.09% 강세로 직결되는 메커니즘이고요. 아, 집값은 규제라는 뚜껑에 눌려 있는데 밑에서 전세가만 치고 올라오는 기형적인 압력밥솥 형태가 된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2.5%에 가만히 머물러 있잖아요. 네, 동결 상태죠. 그런데 왜 시장에서는 역피벗,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조가 끝났다는 그 공포가 번지고 있는 건가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 것도 아닌데요. 이게 바로 대출 규제랑 맞물려서 실수요자의 목을 조이는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요. 기준금리는 2.5%지만 실제 대출에 적용되는 시장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반등 조짐에 연동돼서 들썩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한다고 가산금리를 자체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아,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어도 은행들이 이자를 올리고 있단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만 버티면 금리 내려가겠지 했는데 이제는 금리 인하는커녕 내 대출 이자가 오히려 슬금슬금 오르는 역피벗 공포가 현실화되는 거죠. 이야, 이거 실수요자들한테는 진짜 진퇴난난이네요. 앞으로 가자니 DSR 규제에 막히고 제자리에 있자니 이자가 오르고 뒤로 가자니 전세금이 폭등하고 이게 청취자분들의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자 부담이 커지면 DSR 한도가 더 줄어들 테니까요. 그야말로 완벽한 덫에 걸린 셈입니다. 자, 그럼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입니다. 주식은 3조 원이 빠져나가는 변동성의 파도를 넘어야 하고 부동산은 DSR이라는 규제의 벽과 역피벗 공포를 넘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은 이 두 극단적인 시장을 동시에 헤쳐나가야 한다는 건데요. 전문가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좀 도출해보죠. 네, 오늘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식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무조건 코스피 5천선 부근의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외국인 매도세가 끝나는 걸 보라는 건가요? 그렇죠. 펀더멘탈을 믿는 건 좋지만 당장은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공포 심리가 진정될 때까지 현금 비중을 조절하면서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럼 부동산 전략은 어떻습니까? 전세가는 오르고 대출은 막혀 있는데 부동산은 한마디로 영끌 금지입니다.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1주택자 전세 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는 등 환경이 아주 까다로워졌거든요. 아, 전세 대출까지 DSR에 묶이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자금 계획이 필수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냉정하게 파악하는 자산 최적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제가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대의 다른 차를 동시에 운전하는 것과 같네요. 오, 두 대의 차요? 네, 주식이라는 차를 몰 때는 코스피 5천선이라는 방지턱을 조심하면서
막 엑셀을 밟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아가며 천천히 분할 매수로 가야 하고요. 아, 네. 아주 적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차를 몰 때는 무리하게 대출이라는 엑셀을 밟아서 영끌을 하는 대신에 이 규제라는 톨게이트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내 지갑부터 확인하는 그런 자산 최적화가 필수적이라는 거군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정보가 너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이런 과잉의 시대일수록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보수적이고 인내심 있는 전략이 궁극적으로는 지식을 가장 현명하게 실물 자산에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룬 주식시장의 반도체 쇼크와 부동산 시장의 짙은 관망세, 그리고 각 시장에 맞는 인내와 최적화 전략,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자료가 주는 시그널이 꽤 무겁고 명확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탐구 자료를 덮으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던진 그 어마어마한 2.4조 원의 물량을 온몸으로 받아낸 건 결국 평범한 개인 투자자, 바로 우리 개미들이었습니다. 네, 아픈 현실이죠. 그런데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 깐깐해진 DSR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전세 시장으로 밀려나는 것도 역시 평범한 개인들입니다. 만약 전문가님이 아까 언급했던 그 역피벗, 즉 금리 반등이 진짜 현실화되어서 대출 이자마자 팍 튀어오른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데요? 네, 한쪽에서는 떨어지는 주식을 맨손으로 받아내며 버텨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끝없이 높아지는 전세금과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 우리 개미들의 가계 경제는 과연 이 완벽한 폭풍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정말 뼈아픈 질문입니다. 시장의 거시적 지표들, 그 화려한 숫자들 뒤에 숨겨진 개인의 재무적 취약성에 대해서 오늘 밤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호기심과 지식 탐구를 항상 응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 날카롭고 유익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집중 탐구 시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